아, 자, 이번에 이제 볼 게 이제 선다형 문항의 특성 관련된 내용을 이제 좀 볼게요. 선다형, 우리가 이제 뭐 오지선다형 관련된 그 문제는 선택형 문항의 한 종류로서 이제 있죠. 예. 그래서 먼저 살펴볼 것이 선택형 문항들이 뭐가 있나, 이런 것들 볼 필요가 있는데, 선택형 문항은 문항 내에서 주어진 답지 중에 하나를 고르는 문항 형태를 말해요. 예. 여기 124페이지예요. 자, 선택형 문항에 포함되어 있는 문항에는 그 첫 번째 진위형이 있고요. 두 번째는 선다형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연결형이 있죠. 그래서 진위형 문제 같은 경우 문항은 제시된 그 진술문에 학습자가 옳고 그른 글을 응답하는 문항인데, 이게 이제 대표적인 OX 문장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OX 뭐 이렇게 있고, 두 번째가 이제 뭐냐면 연결형 문항은 일련의 문장군과 답지군을 배열하여 문제군의 지문에 대한 정답을 답지군에서 찾아내는 형태인데, 뭐 초중학교 그 중학교 고등학교 보면 교과서 보면 뒤에 형사평가와 관련된 문제들 있잖아요. 한 중단원 정도 끝난 다음에 그래갖고 뭐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해서 서로 연결시켜주는 그런 문항들 있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연결형 문항이라고 하죠. 예. 그 다음에 많이 쓰이는 게 이제 흔히 이제 우리가 그 기말고사 뭐 중간고사에 쓰이는 그런 문항들 선당형이라고 하죠. 문두와 3개 이상의 답지로 구성되어 학습자가 답지를 구성하는 형태로 선택하는 형태로 선택한 문항 중에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며 다음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죠? 선다형 문제. 그래서 선다형 문항은 일단은 구성을 보면요. 먼저 문두가 있어요. 물어보는 그 구절이 있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제시문이 있고, 그 다음에 선지들로 이렇게 있죠. 선지로 쫙 있는데, 중간에 제시문 없이 문두의 선지문으로 넘어갈 수 있지만 기본적인 형태가 그래요. 문두, 제시문, 그 다음에 선지 이런 식의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각각의 작성 원리들이 있는데 그건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자, 그러면 어떤 제 선다형 문제의 장점이 있는가? 예, 좀 보면 첫째로는 문항 형식의 융통성, 신중성이 커서 단순한 정보 지식은 물론 문항의 번영 정도에 따라 생소한 사항을 해서 원리를 응용할 수 있는 적용력, 그 나가서 추리력, 판단력, 비판력도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제시문을 어떻게 구성하에 따라서 이렇게 고차적인 사고 방식도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선다형의 제 장점이 이거죠. 두 번째, 채점이 쉽고 채점 시 주관성을 배제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이다. 객관도가 상당히 높다는 거예요. 객관도가. 네. 자, 셋째는 학습 내용의 많은 영역을 후 학습 내용의 많은 영역을 포괄적으로 다룰 수 있고 문항 수를 많이 담을 수 있기 때문에 학습한 교수 목표의 내용을 고르게 배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문제 상태, 목적, 내용을 다양하게 다룰 수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초등학교 저학년을 제한 모든 학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항 유형이다. 네. 이렇게 이제 있고요. 그렇지만 단점도 있어요. 단점도. 단점이 어떤 게 있냐? 자, 문항 제작이 어렵다는 거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서술형은 쉽죠. 문항 제작은. 물론 나중에 이제 채점할 때 어렵지만 선다형 문항은 서술형 문항보다 훨씬 더 뭐냐면 만들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제시문도 만들어야 되고 다시 4개, 5개 답지, 선지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4, 5개의 답지를 상호 독립적인 유사한 형태로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머리를 좀 굴려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해서는 이제 명확하게 오답을 구별하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오답을 만들기 위해서는 문항 제작 기술 및 지식과 더불어 상당 훈련과 경험을 필요하며 문항 제작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만든 짬밥이 있어야 된다. 짬밥. 짬밥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술형 문항은 이제 뭐냐면 다양한 반응을 익힐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수렴적 사고적 특징이 갖고 있기 때문에 5개 중에 하나 찍어야 되잖아. 그러다 보니까 자신의 의견을 표시하는데 제한적일 수밖에 없죠. 응답의 범위가. 그래서 둘째는 응답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그래서 학습자는 문제에 제시된 답지 중에서 정답을 선택할 수 있으며
답지에서 제시되지 않는 견해나 출제자의 의도를 넘어서 예의 등에 대해서 의사를 표시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다른 문화, 난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답지가 없어. 그러면 거기에다 문제지에다 써낼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런 것도 있고 또 셋째가 이제 추측에 위한 이제 정답을 맞힐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냥 보면 짬바보게 갖고 머리 굴려갖고 맞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답지를 사지선다형, 오지선다형으로 바꾸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상대방 문제가 상대방 문항으로 검사 실시할 때는 답지에서 한두 개 확실한 오답을 제외하고는 두세 개 답지 중에 선택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문항의 답을 모을 때 추측에 의해서 추측에 의해서 답을 맞힐 가능성이 있다. 그런 것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뭐 선다형 문항의 개발 기본 조건은 뭐 각자 읽어보시고 이거 뭐 나올 가능성이 없으니까 자, 몇 페이지 쭉 보시면요. 쭉쭉 봐서 몇 페이지 보시면 여기다 적어놨지? 네. 그 선다형 문항의 제작 원리를 이제 보고 넘어갈게요. 150페이지 펴보세요. 150페이지. 자, 요게 이제 역사과 성대학 문학 제작 원리인데 요거는 꼭 기억을 해두세요. 이거 예전에 재작년에 시험에 나왔던 거죠. 그래갖고 요거 제가 이제 자료에다가 보충 자료에다가 그 성대학 문항의 제작 원리를 보충 자료로 적어 놓을게요. 경기도 서브노트에도 올려놓긴 했는데 요건 개정판에 그래서 제가 이제 평가책에 있는 내용을 좀 정리해가지고 작성한 표예요. 그래서 그 선다형 문항 제작 원리 관련돼 가지고 공부하실 때 요거 보고 좀 공부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선다형 문항의 제작 원리를 알기 전에 선다형 문항의 구성 요소를 봐야겠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문두, 제시문, 답지로 구성되어 있죠. 선지. 예. 그래서 각각의 문두의 제작 작성 원리가 있고 제시문 작성 원리가 있고 답지 작성 원리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받으면 먼저 이제 문두 작성 원리를 볼게요. 문제라는 것은 이제 발문이죠. 보통 이제 그 문제가 있으면 요 문제를 물어보는 거, 발문을 해당하는 거죠. 자, 첫 번째로는 문두가 분명하고 출제 의도가 그 학습자에게 정확히 전달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출제자의 출제 의도가 정확하게 전달돼도 문두를 분명히 해야 된다. 뭐 예민하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두의 중심 개념을 포함하면서도 문두에 대해서 다양한 해석이 없도록 명백히 서술해야 된다. 그래서 이때 이제 간결하고 쉬운 용어, 명백한 표현, 학생 수준에 맞는 용어 이런 걸 통해서 문두에 묻는 지문이 학습자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 예. 그래서 이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자, 읽기 자료라면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도 전후 관계에 연결되어 쉽게 이해할 수 있지만 문항은 그게 없지 뭐 한 단위 한 문장 두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두를 정확하게 안 쓰면 이게 맥락상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명확히 써야 된다. 그런 내용이고요. 자,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평가 요소에서 가급적 문제 끝부분에 위치하여 명확하게 인지되도록 해야 된다. 자, 예를 들어서 묻고자 하는 핵심적인 내용 있죠. 이 평가 요소라고 하죠. 내가 이제 어떤 걸 묻고자 하는가 할 때는 이걸 끝에 쓰는 게 좋다라는 거야. 끝부분에. 그래서 예를 들면 뭐뭐 역사적 의의를 적절한 것은 이렇게 있고 뭐뭐에 대한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금 평가하고자 하는 그 핵심 내용을 요 문두 뒤에다가 써야 된다는 거죠. 예, 문두 뒤에다가. 그래서 이제 요 내용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예시 문항이 있는데 예시 문항 중에 4-8번이 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 문두 내용이 불명확한 거야. 그래서 출제 의도가 어렵다. 그래서 이제 여기 내용을 보면 여기 아마 이거는 예전에 문제지 나왔던 걸 이제 바탕으로 해서 발제해서 낸 것 같아요. 네. 치워놓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흥성대원군의 정책 중에 백성대의 반응이 전혀 달랐던 하나의 고유면 이렇게 있죠. 그래서 서원철폐 그다음에 경북궁중건 호포제 실시 척합이 결립 양전사업 실시 뭐가 문제가 있을까 이 문두가 문두가 있죠. 왜냐하면 명확하지가 않아.
백성대 반응이 전혀 달랐던 이렇게 있는데 그 백성의 범위가 넓죠. 백성의 범위는 조선시대 때는 피지배층도 의미해요. 그 안에는 양반도 있을 수 있고 농민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노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백성이 처해진 위치에 따라 신분관계에 따라서 다양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답이 여러 개일 수밖에 없잖아요. 애들이 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인제 요걸 수정을 했어. 좀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래서 다음은 흥성대원군이 실시한 정책이다. 농민의 지지를 받았던 정책을 보기에서 있는 곳대로 고른 것은 이렇게 보기에서 이제 있는데 여기에서 뭐가 핵심적인 백성이란 막연한 거를 농민이라는 걸로 한정시켜 줬죠. 예. 그러면 딱 답이 나오죠. 그래 갖고 인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농민의 지지를 받았던 거 그래서 뭐 기읍, 디귿, 니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경복궁 중건도 잠깐만 서원철폐, 경복궁 중건, 그다음에 호포제 실시, 그다음에 사창제 실시 경복궁 중건 아니죠. 갑자기 헷갈렸어. 네.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런 것들 이제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답지가 인제 여러 개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 이제 4-9번 문항을 볼게요. 자 여기 보면 4-9 번의 이제 경우에는 문두에서 묻고자 하는 평가 요소를 구체적으로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니까 문두에서는 자유와 관련돼 있는 민족 운동은 물산 장려 운동인 분화노동 운동 상해 범죄로서 실력 양성 운동인데 답지는 1, 2, 3, 4 번의 그 실력 양성 운동 설명인데 답지 5 번은 물산 장려이기 때문에 실력 양성 운동 전반을 가리킨 거지 물산 장려 운동과 분화노동 운동에 각각 관한 것인지 문두가 불확실하여 해결되지 않는다. 이런 내용인데 그 자세한 건 여기에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다음 자료와 관련된 민족 운동의 흐름에 대해서 설명을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는 것을 이제 골렸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물어보는 것은 지금 물산 장려 운동과 분화노동 운동의 상위 범주로서 실력 양성 운동을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1 번, 2 번, 3 번은 실력 양성 운동 관련된 내용이고 5 번은 물산 장려 운동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 것이 물산 장려 운동인지 그다음에 실력 양성 운동인지 정확히 모르죠. 예.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인제 좀 명확히 위해서는 다 이렇게 수정을 해볼 수 있죠. 가와 나는 일제 시대 민족 운동과 관련된 자유다. 예. 그래서 이에 대한 그 설명을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래 갖고 요 가와 나를 인제 놓고 각각의 뭐냐면 설명을 물어보는 식으로 하는 식으로 문제를 고치는 게 낫겠죠. 이렇게 막연하게 물어보면 이게 전반적인 이제 뭐 민족 운동 흐름이니까 그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떤 실력 양성 운동 큰 범주에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와 나를 명확히 해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다는 거죠. 네. 그래서 요런 내용도 이제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인제 두 번째 이제 원칙이 뭐냐면 문두는 제시된 자료와 긴밀하게 연결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요거 내용을 보면요. 아이고. 자 문항 형식을 다양화하는 과정을 그래서 사을 가공하여 설명문이나 교수 학습상, 그림, 사파 등 같은 것들을 인제 제시물 자료를 참신하게 꾸미는데 문제에서는 그 제시물 사항에 따라 주체의 의도가 표현돼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 예문을 든 걸 이제 그 전국 연합평가 학력평가에서는 예문을 든데 4-10 번이죠. 요게 아니라 그 앞부분이에요. 예. 4-10번 문제에서 예문을 들었어요. 그럼 한번 볼게요. 4-10번 문제. 자, 4-10번 문제 보면 땡땡 방송국 특집 인지단 이외 그 이외한 제작을 제작하는 기획안이다. 자, 가시기에 관련된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죠. 자, 여기 문구를 보면 방송 제작 계획안이에요. 예. 근데 요 제시된 그 연표를 보세요. 연표를. 이건 제시된 그 뭐냐면 역사 연표죠. 뭔가 언밸런스하죠. 예.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또 요구하는 답지는 또 뭐예요? 역사 신문 제목이죠. 예. 그러니까 여기는 물어보는 게 이제 그 뭐냐면 방송국 특집으로 뭐냐면 계획안을 물어보는데 제시문은 이게 뭐예요? 연표가 나오고 또 뒤에는 뭐냐면
역사신문 제목 같은 내용들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에서 문두하고 제시문하고 답지 간의 성격이 뭐야? 각각 다른 거죠. 예. 그러니까 요거는 맞지가 않죠. 그래서 문두에 제시된 자료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지 않잖아요. 예. 이런 건 별로 좋은 자료는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 제시문 14-10번은 이제 어떤 식으로 고치냐면 가시기 때 관련된 역사신문을 제작하려고 할 때 기사 제목을 적절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제시문을 역사신문 관련된 내용으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야지 요거와 요거와 요거에 일치될 거 아니야.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4-11번을 문제 볼게요. 요거. 자, 요것도 이제 문제 제시문의 안내를 분명하게 하지 못할 경우가 이제 있는데 여기 보면 문제 볼게요. 다음 내용이 실린 조선 후기 때 서적에 대한 설명 옳은 것은 이렇게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 보면 이제 한 가정의 뭐 생활 유지하는 데 필요한 그 구매 토지 영업전이라고 하고 뭐 이거는 이익 관련된 내용이죠, 이익. 자, 그리고 이제 평가 목록에는 뭐라고 했냐면 이제 그거 문제 외에 평가 목표 같은 거 있잖아요. 성어사서의 특징을 파악한다 해 놓고는 거기에 평가 목표를 설정해 놨어요. 자, 그런데 요거는 그 엄밀히 말하면 이거는 성어사설이 아니죠. 이거는 어디냐면 그 성어 문집에 있는 잡조와 자구족의 내용이에요. 성어사설에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근데 평가의 그 목적에는 성어사설 특징을 이렇게 파악한다.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요거는 지금 평가 문항 안에 그 여기 내용 제시문 안에 그 뭐냐면 이 조선 후기 때 서적 묻고자 하는 것이 성어사설이죠. 요거와 일치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문두하고 이 성어사설을 묶으려고 하지만 실제 예문은 성어사설이 아니라 성어 문집에 있는 잡적 가구력과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요 문도는 맞지가 않다. 그래서 문두하고 제시문의 연관성이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요거를 이제 뭐냐면 어떤 식으로 해야 문두하고 제시문하고 이제 맞추려면 다음과 같은 주장한 인물의 활동에 대해 설명 적절한 것은 하죠. 그러니까 서적을 빼버리고 활동 중심으로 물어봐야 돼. 그래야지 요 제시문 내용과 여기와 그러니까 문두 내용과 자시문 내용이 일치되죠. 예. 그래서 이제 요것도 이제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문두는 제시된 자료와 긴밀하게 연결돼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원칙이고요. 자, 셋째를 보죠. 셋째. 세 번째를 보면 자, 문두는 되도록 긍정문을 개발하고 최선단평으로 적절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학교에서 시간 강사나 뭐 기간제로 해갖고 이제 문제를 만들어 보신 분은 다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를 예서 만들어 갖고 연구계에 제출했는데 평가계에 제출했는데 평가계에서 이제 돌아온 것은 여기 왜 부정문이 많냐 긍정문 써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보면 좀 기분이 나빠. 뭐 긍정문이든 부정문이든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애들 뭐 심리적인 문제에 영향을 미친대요. 교육학에서는 그게 긍정문을 주로 쓰라고 하거든요. 근데 과목별 특성상 긍정문이나 부정문을 쓰는 게 훨씬 나은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 하여튼 뭐 교육학에서 그렇게 하니까 자 하여튼 여기에는 대부분 긍정문을 개발하고 최선 다병으로 활용한다. 그렇다고 해서 부정문을 쓰라는 말은 아니고 여기 보면 대도독이라는 대도독. 예. 대도독. 예. 그러니까 교육적 효과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어 그리고 이제 이런 내용들 최선다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가장 적절한 이 가장 가까운 거 왜냐면 여러 개의 답이 있을 경우에 복수 정답에 무료가 있으니까 그 말 쓰는 것 같아요. 예. 내용을 보면 자 틀린 답을 찾는 것보다는 맞는 답을 찾는 것이 교육적이다. 이게 나는 왜 교육적인지 모르겠어요. 이 부정적인 거 그런 것을 좀 없애서 그런가? 부정적인 감정을? 이게 마음에 안 드는데 자 하여튼 검사도 교육적 행위의 일부로 옳은 답 가장 옳은 답을 찾는 것이 맞다. 그래서 가장이라는 말은 이제 최선답형이라고 보죠. 자 부정형 문항은 아니 없는 않는 같은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사용하면 학습자가 부주의해서 그 부분을 빠뜨리지 않아 틀리게 답할 수 있기 때문에 측정의 우차를 줄이기 위해서 되도록 긍정문 위주로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교육적인 측면도 있고 이런 문장을 쓰지 않아야지 학습자들이 부주의해서 부분을 빠뜨리지 않고
틀리게 답할 수 있는 걸 막을 수 있다는 거야. 측정의 오차를 줄 수 있다는데 하여튼 뭐 그게 과학적인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대도도 문두는 대도 긍정문을 만들 때 부득이하게 부정문을 사용할 경우에 전체 문항의 30% 넘지 않도록 한다. 그죠? 그래서 저도 하도 그런 지적을 많이 받으니까 부정문을 많이 썼다 해갖고 대부분 그 선지는 그러니까 문두는 긍정문을 써요. 긍정문. 예. 예. 또 지적받으면 또 문항을 고쳐야 되거든. 아 귀찮아. 그래서 근데 만약에 또 부정어구를 사용할 경우에는 부정을 나타내는 단어를 밑줄 그어 표시를 해줘야 된다. 요건 여러분들 이제 뭐 문제 만들어 보시면 알겠지만 뭐 아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딱 긋고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또는 역사과 격투에는 최선 답형 문줄도 많이 써요. 왜냐면 여러 개의 답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 중에 자료 해석과 가까운 거. 그러니까 주관적 해석이 나올 수 있지만 여러 가지면 그 중에 제일 가까운 거 이런 식으로 하죠. 그래서 이걸 최선답형이라고 하는데 정답에 가장 가까운 것을 선택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장 적절한 라는 말을 써야 된다. 가장 적절한 이런 말을 써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예문은 예시문항 4-12번이거든요. 여기.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그 다음 시에서 나타난 역사 의식에 부합되는 사실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독삼국사 내용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선지가 있어요. 선지. 요거는 서거령을 쓴 그 독삼국사라는 시예요. 예, 되게 어려운 걸 써놓네요. 예. 하여튼 거기에서 이제 나온 시의 이제 역사 의식이 이제 있는데 거기에서 모든 한민족인데 왜 싸우냐? 삼국 역사의 비극을 통감하고 있는데 여기는 나름대로 뭐가 있어? 우리는 하나다. 자, 그 역사 의식을 잘 보여주는 것이 뭐냐? 선지 속에. 그래서 이제 답을 뭐냐면 5번을 했죠. 이전에 삼국유사에서 당군 이야기를 실어놨다. 왜냐 당군은 종전에 이제 뭐냐 삼통 일통 삼한의식죠. 일통 삼한의식을 깨버리고 고구려 백제 신라의 공통된 조상을 찾다 보니까 누가 등장한 거야? 네. 당군이 등장한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5번을 답을 해놨어요. 근데 요 사료를 또 다른 관점에서 파악하면 낮에는 왜 몰랐고 입술이 다치면 이가 시인 것은 해서 신라와 백제가 민족의 방파제 역할을 고구려에 대한 방파제 역할을 한 고구려에 대한 공격으로 그 수단이 어부지를 노린 걸로 해석될 수 있다. 그래서 이걸 또 고구려 계승 의식으로 보인다. 이렇게 해석하면 답지가 이제 좀 다를 수가 있죠. 예. 그래서 그 뭐 여기 일본어로 해석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단일 민족과 이제 삼국이 싸우는 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통일 신라가 후삼국 분열되었다 해석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요 시를 가지고 다양하게 해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일 이제 문제 소비가 복수정답에 시비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포함될 경우에 문제가 생기니까 그것을 이제 최선답용으로 이제 뭐냐면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로 적절한 것은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문제 시비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여기다 가정이라는 말 썼잖아. 가장. 그래서 가장이라는 단어를 써서 최선답형이라는 걸 해갖고 복수정답의 시비를 없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함으로써 학습자에게 어떤 그 효과를 줄 수 있냐 문제 푸는데 학습자에게 보다 정확한 답지를 볼 수 있고 복수정답의 시비를 방지하는데 유용한 이점이 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최선당의 어떤 그 효능, 효과, 효용성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성문 제시의 원리, 제시문 작성의 원리 볼게요. 제시문이라는 것은 지금까지 살펴본 문두였죠. 문두였는데 이제 그 문두 밑에 제시문이 있잖아요. 요게 이제 작성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답지가 있고. 자, 첫 번째가 뭐냐? 제시문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제시문이 존재감이 있어야 돼. 이거 없이는 문제를 풀 수 없을 정도에. 근데 이게 존재감이 없어갖고 그거 있으나 마나한 그 문항들은 제시문도 있어. 그러니까 이건 제시문은 필요 없다는 거야. 자, 이 제시문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 요게 요번에 기출문에 나왔던 거야. 요번에 아니라 2년 전 기출문에 나왔던 거죠.
22년도 기출문제 나왔던 거예요. 22년도. 그래서 이때 이제 제시문의 원리, 작성의 원리를 관련된 제시문의 작성 원리를 제시하시오. 요 내용들이 나왔거든요. 자, 보면 제시문이 있다고 해서 모두 탐구형 문제는 아니다. 단편적인 어떤 지식이나 사실을 단순히 기억하고 있는 걸 확인하는 암기력 위주의 측정이 아닌 학습자 사고의 를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문항이 되기 위해서는 제시문의 내용을 분석하고 답지와 더 확인하는 과정, 그러니까 문제 해결 과정이 반영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제시문이 다 있다고 해서 탐구형이 아니라 제시문을 보고 그 추론할 수 있어야지만 답지와 함께 추론할 수 있어야지만 뭐냐면 이게 탐구형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그 관련된 내용이 이제 몇 페이지냐면 4-13- 예시문항이 있어요. 자, 여기 볼게요. 다음 기록에 나타난 시기의 상황에 대해 옳은 것은 자, 고려 도경이 있죠. 고려 도경을 보니까 좀 반갑네요. 기출에 나왔죠. 이거는 관련이 없지만 그 한국사 기출문제 나왔던 거잖아. 한국사 기출문제 반가워. 고려 도경 자체도 외워 두셔야겠죠. 예, 물론 이제 역경은 관련이 없는데 여기서는 자, 하여튼 내용만 축실하죠. 자, 여기 보면 이제 그 제시문에도 이제 제시된 건 뭐냐면 고려 청자의 어떤 순수청자에 관련된 내용이죠. 예.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다음 기사 시기 상황에서 오는 것인데 요 그 고려도경에 쓰였던 시기가 대략 몇 세기 때라면 이제 12세기, 11세기부터 해서 12세기 라고 보시면 돼요. 고려 한 전반기 때 이렇게 있는데 여기와 관련된 이제 그 내용이니까 그 내용을 찾으면 2번하고 5번이 되겠죠. 그래서 고려 이제 12세기 정도면 요 정도. 이자겸의 두 딸이 왕비도가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고 그날 지급 대상에 대한 현직 관료 제한하는 내용은 전시까지도 정비됐고 등등 있고 요 일본은 고려 초기 때 얘기고 이런 것도 있죠. 고려 후기 때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뭐야 명학소 많이 나는 거 무신 정권기대 이렇게 이제 할 수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그 제시문의 성경의 고려도경의 내용으로 4-13의 정답을 찾기 위해서는 고려도경이 인종 때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 인종 때라는 거는 이제 이게 고려도경 쓴 경우에 이제 그 서군에 썼는데 인종 때 이제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러면 답지가 2번이고 그 다음에 5번이 뭐냐면 문종 때죠 이게. 예. 자, 그럼 답은 2번이 되는 거야. 2번. 이게 답이 2번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서 다음 기록에 나타난 시기 있으므로 출처만 있으면 제시문이 불필요하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면 이 말은 뭐냐면 요거 없이 그냥 고려도경이 쓰였던 기록이 시기와 관련된 그 고려시 발전인데 고려도경이 쓰였던 시기와 관련된 내용을 쓰시오라고 하면 되지 굳이 여기에 제시문을 쓸 필요 있겠냐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면 그 지적이야. 그러니까 제시문이 뭐냐면 의미가 없죠. 존재감이 없어. 그냥 요것만 보고도 이렇게 해서 연결돼서 볼 수가 있지 굳이 이 문장을 이렇게 집어넣을 필요 없는 거야. 왜 고려 자기가 어떻고 저쩌고 그런 얘기를 집어넣을 수가 없죠. 의미가 전혀 없는 거죠. 제시문이. 예. 자, 그래서 그 여기에서 이제 문들을 수정하면 다음 자료에 나타난 도자기가 유행했던 시기의 상을 오는 것은 그래서 요거와 지금 여기 도자기하고 요 문도하고 연결시켜서 제시문을 나름대로 의미 있게 만들어야 돼. 예. 그래야지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이건 문제가 상당히 어려운 문제 같네요. 예. 제가 볼 때 고려 도경이 쓰여진 시기를 인종 때를 알아야지 답이 2번으로 이렇게 구성이 될 수 있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거 문제가 어려운 문제예요. 예.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다음 또 한 예를 든 게 이제 4-14번도 이제 보면 자 자료의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한다. 다음에 사전에 조사할 내용을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있고 이게 왕후천축 국전이 나오죠. 이 왕후천축 국전은 여러분들 이제 알다시피 이거는 이제 태조가 썼던 거죠. 예. 인도 여행 기록물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요거는 답이 이제 금방 나오죠. 승려 해체 인도 여행 이렇게 나오잖아. 예. 근데 이게 의미가 없어. 왜? 요 자체가 의미가 없어. 왜 없겠어요? 요것만 봐도 금방 풀 수 있죠. 그냥
왕후천축 국전의 내용을 바탕으로 역사 다큐멘터리를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사전에 조사한 내용은 가장 적절한 것은 요거만 하면 되지. 굳이 그 뭐냐 왕후천축 국전을 뭐냐면 깊게 써가지고 요게 의미가 없게 만들었잖아. 그러면 그거 어떻게 해야겠어요? 그래서 만들면 이게 제시문 자체가 의미가 있으려면 출처를 쓰지 말아야 되죠. 그리고 요거를 그 왕후천축 국전이라는 말 없이 내용이 써야지. 왕후천축 국전은 없이 이거 왕후천축 관련된 내용을 풀어 써야지. 예문으로. 그러면 요기하고 지금 요기하고 추론이 가능하도록 만들 수 있죠. 자, 그래서 제시문의 의미가 있게 만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시된 내용을 분석하여 문항을 이해하고 앞지를 찾을 수 있도록 적절한 자료를 확인하고 개발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런 것들. 그래서 예전에도 이제 그게 22년 기출문제도 요 내용이 나왔죠. 그래서 공명척이 나오고 그리고 공명척 사진이 나왔죠. 근데 이미 공명척이라는 것도 있기 때문에 대충 알죠. 그래서 이걸 없애고 이 그림을 보고 그림에 대한 설명을 보고 공명척이라는 것을 알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선지와 이렇게 연결시켜서 추론할 수 있도록 문제를 낸 거야. 그래야지 이제인데 그거 관련돼 가지고 이제 뭐냐면 문제 나오는데 이와 관련된 제시문 작성 원리는 제시문은 의미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을 볼게요. 제시문이 지나치게 길고 복잡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제시문의 설명은 자세히 하면 할수록 문항의 뜻이 더욱 분명해지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여기 보면 예시 4-15분에 이제 보면 그 제시문 자체가 이제 되게 길죠. 그래서 강해일기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있는데 그래서 물어보는 거 보면 이제 다음과 같은 수치체제가 개편된 결과를 내용을 옳게 설명한 걸 하면서 강해금 일기에 있는 내용들을 쫙 언급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줄쳐 끊고 이제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본래 의도와 관계없는 잡다한 요소들이 이제 삽입돼요. 오히려 질문의 핵심이 이제 모호해야 된다는 거야. 아, 그래서 이걸 좀 간단하게 만들 필요 있다는 거죠. 그래갖고 제시문을 이런 식으로 수정한 거야. 그래서 제시문 이제 직접적 답안과 관계없는 것들은 다 삭제하고 줄친 부분들만 이제 뭐냐면 딱 이렇게 해서 제시를 해갖고 그 뭐냐면 다양한 해석들을 이제 뭐냐면 답안과 관련 없는 다양한 해석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내용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그래서 이제 뒤에 넘어가면 문항의 구조는 최대한 간결하면서도 꼭 필요한 요소를 제시해야 된다. 그래서 문항의 구조가 복잡하고 자료의 양이 많으면 묻고자 하는 내용이 잘 전달되지 않는 이유가 있다. 따라서 문항의 구조와 자료를 단순화하는 것이 측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명료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거죠. 자료가 복잡하고 제시되면 학습자는 자료를 읽고 문항의 구조를 파악하는 데 시간이 소비되기 때문에 질문의 내용에 대한 숙고할 시간이 줄어들고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항의 자료와 구조는 될수록 간결하게 제시해야 된다. 예. 그래서 문항을 왜 간단하게 명료하게 제시해야 되냐라는 이유가 있죠. 여기 첫 번째는 자료가 복잡하게 제시되면 학습자가 자료를 읽고 문항의 구조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질문 내용의 숙고할 시간이 줄어들고요. 자신의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문항의 구조를 간결하게 제시해야 된다 이렇게 됐죠. 근데 말은 좋아. 나 진짜 이거 되게 찬성해. 되게 찬성하거든요. 근데 왜 역겨운 문제는 그같이 개같이 나쁜 제시문을 너무 이렇게 길게 내는지 모르겠어. 최근에 역겨운 문제 보면 굳이 거기 언급할 필요도 없는 그 내용까지 다 집어넣고 제시문이 너무 길어. 물론 이건 성대형 문제가 아니라 서술형 문제니까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왜 이렇게 제시문이 길어요? 진짜. 예전에는 제시문이 요 정도였거든요. 근데 너무 길어. 물론 이거는 성대형 작성 원리지만 이건 서술형도 정되지 않을까요? 너무 제시문이 길어가지고 이게 뭘 물어보는지 지금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역경훈 교수님들 책으로만 얘기하지 마시고 좀 문제 낼 때 그렇게 좀 내줬으면 좋겠어. 예. 그 교수님이 평가를 전공하지 않아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자, 하여튼 이렇게 있고 세 번째를 볼게요. 세 번째.
세 번째로는 세 번째 이제 제시문 작성의 원리죠. 원리는 제시된 자료와 답지의 연관성이 높아야 된다. 그래서 제시문과 답지의 연관성이 높아야 좋은 문항이 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제시된 자료의 분석을 통해서 답지의 사실들 내용적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하는데 그 밑에 예시 문항으로 4-16번에 보면 자료와 답지의 연관성이 없는 문항들을 이제 내용이 있거든요. 예. 여기 좀 볼게요. 자, 다음 자료 설명하고 있는 제국의 종교에 대해서 상고 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황제는 종교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농민들에게 토지를 지급하고 군역을 종사시키고 그다음에 전국 군강구의 군단사령관이 주둔지의 민정도 담는다 등등 있죠. 여기 보시면 요걸 딱 보면 이제 이거는 비잔틴 제국이다라고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다음 자료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비잔틴 제국에 대한 설명이라고 이제 볼 수 있어요. 예. 근데 문제에서는 지금 비잔틴 제국에 대한 뭘 물어보고 있죠? 종교를 물어보고 있죠. 종교. 종교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그리스 종교잖아요. 그리스. 네, 정교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있는데 여기에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보면 그 성상 숭배 금지령에 대해서 알아본다 이렇게 있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요거하고 요거는 일치될지 몰라도 이 제시문하고 요거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어. 요거하고 문두하고는. 왜? 보시면 알겠지만 황제는 종교에서 강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제하고는 요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는 종교와 관련 없는 내용이죠. 물론 떼어 맞출 수는 있죠. 그냥 문제 푸는 데는 어떤 이제 크게 지장은 없지만 원칙상을 보면 이게 관련 어떤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당연히 여기에 종교와 관련된 내용이 있고 자연스럽게 이게 이렇게 추론이 돼야죠. 예. 그래서 문두, 제시문, 답지가 일치해야지. 예. 이게 매끄럽게 일치해야 되는데 매치되지 일치가 안 되잖아요. 자, 이럴 경우에는 이제 뭐냐면 논리적인 순차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관련된 내용은 이제 여기 있으니까 있고. 그래서 이렇게 논리적인 순차 문제점을 없애려면 그 제시 없이 다음 중 비잔틴 제국이 일어난 일이 아닌 것을 그렇게 만드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 예. 그런 것들 이제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자, 그 답지 작성은 문두 및 제시문 자료와 직접적 연관이 지니면서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게 표현하는데 답지에 반복된 단어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문두나 자료에 제시하여 반복을 피하고 답지의 표현은 논리적으로 시간적 순서에 따라서 그대로 순서에 따라 답지를 제시하는 게 낫다. 그러니까 답지의 뭐 고려시대 후기는 고려 후기 때 다른 이런 식으로 1 고려 후기, 2 고려 후기 하면 고려 후기라는 말을 그 앞에 문두 빼놓겠죠. 예. 그래서 반복된 것을 하나 빼버리면 되는 거야. 예. 이런 것도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제시된 자료는 논리적 오류가 없어야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제시문은 사료뿐만 아니라 다양한 표, 그래프, 연표 등 비문자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사료 외에도 문자 자료 외에도 비문자 자료도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만약에 문자 자료일 경우에는 그 자료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원문과 비교하여 번역에 오류가 없는지 살펴봐야 돼. 근데 자료 자체가 왜곡될 수 있으면 그거는 문제를 낼 수가 없죠. 이런 것들은. 자, 그리고 비문자 자료는 비문자 자료는 문자 서술에 나타난 것 같이 역사 이해나 해석의 결과를 직접적으로 전달하는 경우는 별로 없기 때문에 학생들하고 다각적 해석을 유도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예시문항 4-17 문항을 두고 있어요. 그래서 고려와 조선의 양명, 상민의 개념을 이해하는 데 문항인데 요 표 구성에도 문제가 있죠. 여기 보면 그 표 구성이 좀 복잡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여기 보면 그 고려 시대 때 양민 구성이 군현민, 항소, 부국민 이렇게 있고 대응 관계로서 조선시대 농민, 장인, 상인, 항소, 부국민은 이제 식량 역촌을 대응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이게 적합하지 않다. 이런 도시화 자체가. 예. 예를 들어서 항소, 부국민 같은 경우는 엄밀히 따지면 그 지역적인 구분도 있죠. 신분적인 구분도 있지만 직업적인 구분이 있어. 이게. 그래서 지금도 이제 항소, 부국민에 대해서 이게 식량 역청이냐 아니면 양민인데
다만 지역이 좀 작은 단위에 살았기 때문에라는 것도 있고 그 양인설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가지고 이제 여러 설도 있어요. 천인설도 있고. 근데 식량 역천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직업에 따라 나눈 지역에 따라 나누는 건데 식량 역천은 역의 고됨에 따라 나누자. 그래서 말 그대로 어 그 뭐냐면 신분상 양이지만 역이 천하다. 이렇게 나눌 수 있고 물론 항소 부분도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만 하여튼 이건 지역적 의미고 요거는 역의 고된 거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이렇게 인제 뭐냐면 논리적인 오류가 있다는 거야. 근데 뭐 문제 푸는 방법에는 어 굳이 뭐냐면 문제 없는데 찾아내려니까 이렇게 찾아내는 것 같아. 비문자 자료에서. 그래서 여기 보시면 2005 년도 10월 달 전국 연합 평가 내용인데 문제 푸는 거는 거의 뭐 내용이 없어요. 예. 지장이 없지만 요 사람이 생각하는 인제 뭐냐면 원칙, 제시문 작성 원칙에 따라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인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비문자 자료에 왜 표현된 제시문 자료가 논리적 오류가 없는지 봐야 된다.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영양소 부공은 지역을 따라서 나눈 기준이지만 식량 역천은 여기에는 이제 그 역의 고됨 여부를 가지고 얘기한 거잖아. 어떤 분은 이것도 식량 역천은 그러지 않냐 하신 분인데 저는 제 생각을 지금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지금 평가책에 있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가책 보시고 따지고 싶으면 그분한테 따지세요. 평가책 쓰신 분에게.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답지 작성 원리를 볼게요. 자, 문두가 있고 그다음에 제시문이 있으면 여기 선지가 쭉 있잖아요. 답지들이. 답지를 이제 작성할 때도 나름대로 원칙이 있어요. 예. 그러면 보면 자, 답지 작성의 원리를 보면 첫째는 답지의 정답이나 오답의 단서가 있어 답지 분석만으로 답을 찾지 않도록 본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게 정답이 있는 걸 이제 내포된 거나 오답이 내포된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만 보고 답지만 보고 제시문이나 문도 안 읽고 그냥 찍어낼 수도 있는 거잖아. 자, 그래서 보면 문두와 제시문의 상관성이 적고 답지만을 근거로 정답을 고를 수 있거나 오답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학습자가 어떤 문항의 질문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했어도 답지 형식이나 그 내용을 근거로 정답에 대한 단서를 찾아낼 수 있다면 그 문항은 학습자의 능력을 번발할 수 없고 문항 자체가 쓸모없게 되죠. 그거는 뭐냐면 이제 어떤 특징이야. 예. 그냥 얘가 언어 능력이 상당히 뛰어나거나 눈치가 빠른 사람, 눈치가. 사회성이 뛰어난 분들, 그분들 나름대로 능력이긴 능력이지만 그 역사과 능력은 상관없는 거죠. 그러면 정답의 단서가 되는 그 형태에 대해서 이제 제시를 하고 있어요. 하나가 이제 언어적 영상이에요. 네. 자, 이런 방법인데 수능 언어 영역에서 역사 소재나 문항같이 산지식이 없거나 부족하더 제시문 문맥을 보고 파악하면 정답을 구할 수 있는 답지는 역사적 사고 능력을 측정하거나 언어적 능력을 문항을 풀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과 문학을 적절하지 못한 언어적 영상을 통해서 뭐냐면 답지를 구성하는 거. 근데 은근히 그렇게 말을 해놓은 분들이 왜 역사과 그 요번에 그 기출 문제 있죠? 한국사도 보거나 하여튼 뭐 그 서양사 역교론도 보면 요 답 안에 뭐냐면 추론을 해갖고 그 내용을 보고 추론해서 풀 수 있는 게 많아요. 이게 수위 능력인지 역사 능력인지 헷갈릴 게 있어. 예. 이런 게 해야지 뭔가 고차적인 능력을 키울 수 있다고 하는 망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계시나 같아요. 자기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고 왜 언어적 영상을 통해서 문제를 추론해서 이렇게 만든 문제들이 많단 말이에요. 요번에 나왔던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있죠. 프랑스 혁명 관련된 예시문이 있고 거기 보고서지 예시문이 있고 그걸 보고 그 주제 발제문을 정해라 그런 게 있어. 프랑스 혁명의 의학 판결 쓰시오. 요거는 진짜 수리 능력인 것 같아. 언어적 영상 완전히 이건 아니라 그거예요. 아니에요. 예. 제가 그 출제 교수님이 제 강의 듣지는 않겠지만 하여튼 문제를 이딴 식으로 언어적 영상을 통해서 많이 낸다. 그래서 요거는 적절하지 못하다 그거예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문법적 구조 때문에 주는 단서가 있다. 그래서 그 뭐뭐은, 뭐뭐이가, 뭐뭐가와 뭐뭐으로 같은 조사는 앞에 오는 명사의 받침으로 많이 결정되는데 이걸 생각하지 않고 받침 없는 말 다음에 뭐뭐가 올 때 자연스럽게 정답의 단서가 주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문법적 구조가 정답 선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어떻게 하냐면
요걸 쓰니 은자를 쓰면 이제 유추해갖고 명사를 유추할 수 있죠. 예. 그러니까 여기 이제 명사를 유추할 수 없도록 이, 가, 은, 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된다는 거죠. 을, 류. 그래서 요거 꼭 쓰셔야 돼요. 그래서 임용 문제라든지 그 수능 문제 보면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됐죠. 요즘에 이렇게 가로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세로를 치더라고요. 예. 그래서 최근에 저도 이제 문제를 만들 때 이런 걸 고려해서 그 뭐냐면 이렇게 세로를 치거든요. 이런 식으로. 예. 자, 셋째는 정답지를 오답지보다 길고 자세하게 쓰는 경향 때문에 주는 단서이다. 그래서 잘 모르면 찍는데 긴 문장을 찍으면 이게 답일 가능성이 많다는 거야. 예. 그래서 문항 제작 기술이 서툰 경우에는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다. 그러면 오답도 정답의 길이와 비슷한 정도 맞춰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넷째는 답지 간에 공통 요소가 있을 때 단서를 준다. 답지만 가지고 축중 요인을 활용하거나 답지 간에 간섭이 존재하여 정답을 고를 수 있는 문항이 좋지 못하면 답지 내용이 상호 독립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1번 문항과 2번 문항과 3번 문항은 다 이거 틀린 얘기야. 똑같은 얘기야. 비슷한 거. 근데 4번하고 5번 중에 다른 문항이 있다면 그럼 딱 보니까 1, 2, 3번은 이게 뭐냐면 맞지 않는 것은 해놓고 하는데 1, 2, 3번의 내용이 비슷하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껴두고 4번과 5번 두 개를 볼 수 있죠. 그러면 답이 50% 확률로 이렇게 찍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다섯째로는 절대적인 어구를 쓰지 말아야 된다. 이거는 여러분 다 알다시피 앞에 모두 확실히 정대로 반드시 이건 정답의 단서가 돼. 왜냐하면 모두 확실히 절대 반드시란 말은 되게 오답일 가능성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들은 쓰지 않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면 예시문항 4-18번이 있어요. 그러니까 답지간에 공통된 요소의 단서를 주는 경우가 있는데 그래서 그 답지간의 유사성과 상반성이 동시에 존재하여 정답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있는데 그 문제를 보면요. 자, 여기 보면 자, 그 다음 자료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당시의 사회상을 옳은 것은 이렇게 있고 고려왕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인데 충녕왕 때 조선 내용을 적어놨어요. 그래서 충녕왕 때 이제 조선 내용에 이게 뭐가 나왔냐면 그 당시에는 검문 세력들이 상당히 양민을 압박해서 노비로 만들었잖아요. 토지를 뺏고 그래갖고 그때 이제 고려 후기 때 일련의 왕들이 뭘 했냐 전민변전 사업을 했어요. 우리가 전민변전 사업하면 누구만 생각해? 공민왕만 생각하죠. 근데 공민왕이 대표적인 거고 충녕왕 때부터 충석왕, 뭐 충성왕, 역대 왕이 그렇게 했어. 예. 자, 하여튼 요걸 통해서 알 수 있는 사회상이 옳지 않은 것은 이거든요. 자, 여기 답지 1번을 볼게요. 건세가의 산후비가 증가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2번 농민이 스스로 노비가 되기도 하였다. 그 다음에 4번은 양민수를 감소해 조세 수입을 줄어들고 있었다. 있죠. 그러면 1번, 2번, 4번은 내용이 유사하잖아. 서로 연결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뭐냐면 맞는 그 당시 상황하고 맞는 거잖아요. 그러면 학습자가 이제 뭐냐면 선택할 여지는 3번하고 5번일 수 있죠. 그러면 이제 관련이 없는 거니까 전민변전도 가면 어디 수업 시간에 한번 들어봤어. 언제 만든지 잘 모르지만 고요시대인 것 같아. 그러면 딱 5번을 찍을 수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답지에 공통된 요소가 있으면 이미 이거는 이제 제껴두고 두 가지만 생각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런 것은 뭐냐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렇게 풀면 얘들이 어떤 문제점이 일어나냐면 측정 요인을 활용하거나 답지가 간섭이 존재하여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고를 수 없도록 답지 내용이 상호 독립적이어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있고 4-20번이 어딨나? 이게 18번이고 4-19번과 4-20번은 뒤에 있는 거죠. 이게 아마 편집하는 과정에서 예문을 이렇게 딱 맞춰서 적지 못하니까 이걸 D가 앞으로 이제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왜 없지라는 것보다는 이거 뒤에 앞부분에 있거든요. 한번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4-19번 보는데 어구가 단서가 되는 경우는요. 네, 내용을 보면 이게 83년도 학력고사에 나온 내용이죠. 부모님들 됐던 학력고사 시대인데 저도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였어요.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가 언제냐 했더니 93년.
알려줄게. 계산하지 마시고. 예, 93년. 그리고 수능이 94년. 제가 고3 때 93년 때 학력고사를 마지막 보고 그 다음에 수능으로 넘어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수능 학력고사 마지막 세대면서 수능 첫 세대예요. 예. 그래서 근데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그렇다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여기 학력고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때 그 고등학교 때 학력고사 풀었는데 제시문이 없고 이렇게 문두하고 선지만 구성돼 있었거든요. 역사과 문제 같은 게 대부분. 그래서 여기 보면 조선후기 때 경제 상황에 대한 설명 옳지 않은 것은 예, 여기 있죠. 전국적으로 면세지가 모두 없어졌다. 금방 아까 전에 얘기했잖아. 절대적 어금 모두 확실히 절대로 반드시 이런 문장을 쓰면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거는 얘가 이거 오답이구나. 금방 유추할 수 있어. 그러면 이런 문장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되냐? 전국적 면세를 주어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수정을 해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예시답은 예시문항 4-20번을 볼게요. 아이고 이거 배터리가 다 나가네. 예. 자 여기 보면 강국 직후 발표된 아래 두 자료를 읽고 당시 전국 상황을 추론한 내용을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우리나라 뭐 3천만 이렇게 쭉 있고 여기 쭉 있고 모스크바 3상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답이 4번인데 네. 이게 왜 틀렸겠어요? 자 여기 보면 먼 신탁 통치 문제는 임시 민주정부 수립한 미소 공동위원 활동에 별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네. 별이죠 별. 이게 거의 별. 이런 표현들은 쉽게 답을 유추할 수 있죠. 문장에서. 예. 그래갖고 그 4번은 이제 보면 신탁통치 문제와 이나 대입어 좌우합작위원회가 결렬됐다. 이런 식의 문제가 좀 약간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용을 이제 보면 그래서 학력고사 문항처럼 절대적 억구가 들어간 답지는 오답으로 안시할 수 있다. 아까 지금 본 거 있죠? 그러니까 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문구는 절 지적 자체가 지적인 프로그램이 돼도 사용하는 것을 상가할 수 있다. 그래서 질적인 프로그램이고 제대로 되도록 사용을 상가하는 거다. 그래서 대다수 거의 약간 많다, 적다, 멀다, 가깝다, 좀 표현은 사람마다 그 정도 의미의 해석이 다르고 오해가 가지고있기 때문에 정답의 단서를 암시하고 삭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 제가 설명을 잘못했는데 4-19번의 문제점은 뭐냐면 이런 거 절대적인 억구죠. 모두 확실히 절대로 반드시. 근데 여기 앞에서 얘기한 4-20번의 문제 있죠? 요거는 뭐와 관련된 거냐면 주관적인 억구. 네. 그래서 그 사람에 따라서 의미와 해석이 다른 수 있는 억구를 얘기한 거죠. 벌이라는 얘기는. 그래서 사람의 정도에 따라 의미와 해석이 다른 것은 쓰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그 답지 작성의 원칙을 볼게요. 자, 두 번째 답지 작성의 원칙은 답지는 문두와 호응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잠깐만요. 예. 여러분, 제가 지금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예, 충전을 좀 시키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답지는 반드시 내용상 문법적으로 그 문두와 서로 관련성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 예시문항 4-21번을 보시면요. 4-21번이 뒤에 있네요. 예. 이게 예시문항이 좀 왔다 갔다 해요. 예. 자, 여기 보면 예시문항 4-2번, 21번 답지 내용은 등장인물들의 신분별 특성에 대한 그러니까 신분별 특성에 대한 대사도 배역 속이나 문제와 서로 맞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다음 같은 역할극에서 등장인물 자기 배역을 소개할 때 그 내용을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있죠. 자, 근데 이제 여기 보면 고려시대 때 생활해갖고 11세기 때 뭐 개성 부근의 어느 마을 갑, 을, 병, 정, 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고 갑, 을, 병, 정부의 신분별 소개가 쭉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이제 신분별로 어떻게 이제 있는데 이게 왜 안 맞냐?
자, 여기 보면 배역을 소개한 건데 여기에서는 신분별 소개가 쭉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언밸런스해. 논리적으로 좀 맞지가 않죠. 그래갖고 요거는 별로 좋은 것이 아니다. 그래서 어떤 원칙에 어긋나냐면 아까처럼 문두와 호응이 있어야 되는데 요게 호응이 없죠. 자기 배역인데 여기는 신분별 관련된 내용도 있죠. 문두와 호응이 없잖아. 예. 그래서 이거는 좋은 게 아니다. 원칙에 어긋난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고치려면 일단은 답지 수정을 좀 해야 되겠죠. 자, 그래갖고 답지 수정을 이제 보면 산품 간직에 가셨던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공문전을 생활하고 있다. 그래서 아들에게 과거 응시 자격이 있게 심하고 사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신분 관련된도 있지만 여기 보면 배역과 관련된 내용이 있잖아. 각각의 각각의 캐릭터와 관련된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자기 배역 소개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약간 뭐 문제하고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한데 일단 억지로 이제 끌어가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배역이 있으면 캐릭터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답지에는 캐릭터 설명이 없고 신문 관련된 설명이냐. 서로 안 맞지 않냐. 뭐 그런 얘기죠. 자, 그 다음에 4-22번을 볼게요. 예. 자, 이것도 답지하고 문두가 호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면 자, 표는 고유 지배층의 특징을 나타남으로써 가에서 마의 지배층 사이에 바르게 짝지은 것은 이렇게 있고 가가 있고 뭐 마가 있고 그다음에 요거와 관련된 짝지어 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쭉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보면 가와 마에 물어보는 것은 지배층의 특징을 물어보고 있죠, 지금. 예. 문두에서는 지배층의 특징에 대해서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문제는 여기에서는 뭐야 특징은 없고 뭐만 있어요. 순서만 있잖아. 지배층이 집권하는 순서만. 음. 자, 이거는 뭐냐면 요거하고 문두하고 여기 내용 답지하고는 관련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런 것들은 이제 별로 뭐냐면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이제 문두를 어떻게 고치냐면 가와 마의 지배층을 가야와 마에 들어갈 지배층으로서 바르게 보는 것은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요 하설표를 없애야 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세 번째 내용을 보면 답지 구성엔 정답이 분명하고 오답은 그럴듯하게 만드는 거야. 예. 그래서 오답을 그럴듯하게 만들지 못하면 오답지 매력도가 떨어지는 거죠. 예. 그와 관련된 내용인데 자, 선대원 문학 제작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답지의 틀을 짜는 기술이다. 답지 가운데 정답은 누가 보아도 분명하고 논쟁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해야 되고 오답은 그럴듯하게 정답이 뜻한 즉 뭐냐면 매력이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한 문항의 전체적 기능 혹은 정답이 정답다운 구실을 하려고 하면 중요한 것은 오답의 매력도 있다. 영화를 보면 주인공이 있으면 주인공의 선한 업적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악역도 악역다워야죠. 악역이 뭐 선한 것 같고 막 주인공이 뭐 악한 것 같이 이렇게 할 뿐이면 이게 재미가 떨어지잖아. 예. 그래서 성대한 문항은 정답과 오답을 잘 만들어야지만 완성도가 높은 문항이 될 수 있는데 교육과정과 학술적 근거 등 비교적 엄밀하게 검토돼 제작된 시험에서도 오답 시비가 마련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든 게 4-23번 문제죠. 자, 요거는 세도 정치의 상황을 묻는 건데 여기 도표가 나오죠. 이 도표 어디에서 많이 본 거죠? 여기는 이제 전국 연합평가에서 낸 건데 요거는 도표는 기출문제 분석하신 분 잘 아실 거야. 기출문제 예전에 나왔어. 공사 너무 반가워. 예. 하여튼 그래서 이제 요걸 보고 이제 뭐냐면 추론을 하는 건데 자, 요 세도 정치계와 관련된 내용을 이제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 성간의 간직자 비중이 보면 요게 정조에서 철종 때까지죠. 예. 따라서 정종도 뭐냐면 들어가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일본의 탕평책이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것은 세도 정치와 직접 연결하는 무리가 있죠. 예. 왜냐하면 정조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뭐냐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답의 12가 이제 복수정답에 이제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없애기 위해서는 이제 뭔가 그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세한 내용은 그 밑에 있으니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내용들은 각자 여기 보시고, 네. 자, 그래서 오답의 경우 11을 없앨 수 있도록 답지를 제작해야 하며 학습자가 질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매력적인 태도, 매력적인 틀린 답지에 인해서 혼란이 생기고 답지를 작성해야 된다. 그리고 문두와 답지의 서술이 학생에 따라 상이하 해석의 여지가 있는 문항은 없어야 하며 그 정답의 준거를 교과서 내용에 의거하되 새로운 학문적 성과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답지 구성을 정답하고 분명하게 하고 오답은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하기 위해서 해야 할 문항 구성 방법이 두 가지가 제시돼 있죠. 예. 이거 외워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확하게 이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해야 되며 매력적인 틀린 답지도 인해 혼란이 생기도록 답지를 제작해야 된다는 거. 혼돈이 생기도록 이제 답지를 제작해야 되고 문두와 답지의 서술이 학생에 따라 상이하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뭐냐면 이런 것들을 없애야 되겠죠. 예. 그 다음에 또 새로운 학문적 성과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것도 세 가지가 있네. 요거 세 가지 외워두세요. 답지 구성에는 정답은 분명하고 오답은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럴듯하게 만들어야 된다. 내용에 관련된 것이고요. 넷째 이제 기준을 볼게요. 넷째. 지금 배터리가 닳는 속도가 되게 빨라. 하여튼 넷째 보면 답지 서술은 분명하고 답지에서 거짓이 되는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답지는 반드시 정확한 단어로 서술해야 하며 불필요하게 어려운 단어나 복잡한 구문을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복잡한 구문에 의한 서술은 교과서 내용이나 사고력보다 언어 능력을 측정할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역사 능력인지 언어 능력을 측정하는 건지 잘 모를 수가 있죠. 이거 또한 답지를 쓰는 데 있어 학습자와 관계없는 것, 구체화된 평가 목표의 성취도 측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라도 거짓 지수를 되도록 쓰지 말아야 된다. 답지에서 비역사적 사실을 서술하는 경우 그 예시문항 4-2번, 25번 같이 학교의 정기구사 문항에 자주 볼 수 있는데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서술하게 되면 답지의 일부를 살짝 바꿔 틀린 답지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4-25번 같은 경우에는 그 뭐냐면 그 답지 비역사적 사실을 적어 놓은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다음 중 후삼국 설립에 관한 설명 틀린 것은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면 1, 2, 3, 4번은 교과서 문장을 그대로 뺏겨 썼나 봐. 제가 이제 이게 언제 만들어진가? 2008년도니까 아마 7차 그 국사교과서 뭐 이 내용을 뺏긴 것 같아요. 예. 하여튼 그렇게 있고 근데 5번을 보면 궁예는 도읍을 처동으로 옮기면서 국을 태봉으로 바꿨다가 다시 마진으로 바꿔 새로운 이제 뭐냐면 사실 정치를 추구했다 이렇게 있죠. 예. 자, 그래서 이제 5번의 이제 내용인데 자, 5번은 일부분을 맞게 쓰면서 그 뭐냐면 나중에 이제 일부분을 이제 교과서 문장을 바꿔가지고 쓴 거죠. 잠깐만요. 이게, 이게 지금 배터리가 닳아가지고 얘가 왔다 갔다 하네. 예. 배터리 계속 충전해도 그런 것 같아. 예.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부정 정답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런 것은 이제 약간 뭐냐면 그 맞지가 않다. 그래서 오답을 만들려면 비역사적 사실을 만들어서 이제 쓰는 것보다는 역사적 사실을 꺼다가 시기와 상관없는 걸 만들어갖고 이제 집어넣는 게 낫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걸 물어보는 것 같아 지금. 예. 그래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비역사적 사실을 오답을 만든 것보다는 좀 역사적 사실을 관련 없는 역사적 사실을 꺼다가 쓰는 게 낫다. 뭐 이런 내용 같은데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그 이유 왜 비역사적 사실을 여기에 쓰면 안 되냐. 시험도 학습자에게 하나의 학습 과정이고 거짓으로 쓴 내용이 수험자에게 학습 효과를 강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답지서술은 가급적 사실에 근거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근데 이게 좀 그러네. 제 생각은 좀 다른데
좀 아까 바꿔서 틀리게 쓸 수 있지 뭘 이걸 뭐 사실도 오답을 써야 갖고 다른 데 끌고 끌어다 써야 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아. 예. 자, 그다음에 그 4-2번 25번에 보면 답지도 교과서 내용을 그대로 옮긴 답지는 교재 내용을 암기하고 있는지 검사한 문항이 될 수 있으므로 학습 결과를 평가하려면 교과서에 있는 문장이나 어구를 표를 달리해서 좀 고쳐서 쓰는 게 바람직하다. 아,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가 뭐냐면 답지의 형태와 길을 유사하게 되도록 짧게 해야 된다. 그래서 평가 시간을 고려해야 되는데 너무 답지가 길면 그 문제 풀지 못하겠죠. 애들이 주어진 평가 시간을 고려해서 답지를 최대한 좀 더 핵심적인 내용만 쓰게 평가하게 짧게 써야 된다. 그래서 평가 시간을 고려하여 의미에 변화가 없다면 답지 길이를 되도록 짧게 구성하고 답지의 길이와 문법적 구조를 유사하게 하는 것을 바람직하다. 공통적으로 반복하여 나타나는 단어는 대도 문제에서 서술하여 답지를 짧게 구성하고 답지의 길이가 서로 비슷하게 유지하도록 문장을 다듬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비슷비슷한 것들은 문제에서 이제 똑같이 빼버리면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여기 잠깐 4-26번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얘가 어디 있어? 위에 있네요. 자, 여기 보면 한국사를 연구하는 하나의 관점은 신민사관이라는 역사관이 있다. 이에 관한 설명 사실을 다른 것은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뭐 신민사관 말이 계속 나오잖아. 이런 말이 쓸 필요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예. 왜냐하면 요 앞부분에 신민사관이라고 해놓는데 여기 내용을 계속 반복해서 쓸 필요 없죠. 왜냐면 이렇게 쓰면 문장의 길이가 길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은 뭐냐면 좀 1번하고 이게 5번은 필요 없는 것 같아요. 2번이 있어도 요건 뒤로 앞으로 해갖고 빼고 이거 생략을 하는 게 낫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러한 경우 학습자들의 능력을 측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리고 1번하고 이제 5번 같은 경우에는 그 약간 이제 뭐냐면 문제 보면 이것도 이제 문제가 있죠. 일제 식민지 대항하기 위해서 제시된 역사관을 말한다 해놓고는 5번은 식민사관이라는 일제 한국 침략의 식민 지배를 역사를 정당하기 위해서 역사관을 말한다 이렇게 있죠. 그럼 1번하고 5번은 일단 답으로서는 뭐야? 뭐겠어요? 이 답이 잠깐만요. 1번하고 5번하고 정반대잖아요. 요건 당연히 뭐냐면 그 5번과 1번 중에 이걸 보고 5번을 보고 1번을 유추할 수 있는 답안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그 뭐랄까 어떤 것이 반대 개념을 아는 그 언어 측면에서 추리 능력을 보는 거지 신민사관의 내용을 볼 수 없잖아. 그러니까 저도 딱 보면 이제 몰라도 학생들이 이런 거는 이제 뭐냐면 답이 이제 1번이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어, 일제 식민지배에 대항해서 제시된 역사관이다. 2, 3, 4, 5번 같은 경우에는 식민사관에 대해서 일제에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요거는 일제가 일제 식민지배에 대항해서 제시된 역사관이다. 이건 다 합리하고 어쩌고 저쩌고 1번의 침략과 관련된 거니까 2, 3, 4, 5번만 봐도 1번이 답이 틀린 걸 알 수가 있는 거야. 이런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언어적 추리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여기서 이제 계속 가면 이러한 경우 학생들이 학습 능력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답지 분석 능력을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답지만 분석하여 정답을 측정할 수 없도록 답지를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답지는 형태를 유사하게 하면서도 비슷한 뭐냐면 위계를 가지고 서술해야 된다. 해갖고 답지 이제 작성 원리 관련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까지만 좀 보고 그 문항 완성도 원리는 그냥 각자 보세요. 이 문항 완성도. 요거는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현장에 갔을 때 문항을 작성할 때 많이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들고 나서 나중에 문제 만들고 나서 평가가에게 이제 줄 때 평가가 보고 검토를 할 때 그 빠꾸가 되지 않을 정도의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빠꾸가 되지 않게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이게 자주 꺼지려고 하니까 이제 여기에서 오늘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서술형 평가 관련된 내용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강의 끝까지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